그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골짜기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겨울을 나고 있었지. 그곳에 서소희 슈젓이라는 아이가 홀로 살고 있었어. 본래는 한양의 이름난 사대부 가문의 귀한 여식이었으나 아버지가 끔찍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한 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단다. 9살 어린 나이에 관노로 끌려갈 운명이었으나 아버지를 따르던 늙은 종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 이제는 그 종마저 세상을 떠나고 소희는 망가진 집을 제 손으로 기워가며 홀로 연명하고 있었어. 그녀의 나이 어느덧 20을 헤아렸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 그저 텅 빈 눈으로 매일 산에 올라 마른 땔감을 모으고 거친 손으로 방아를 찧어 한 줌의 곡식을 얻을 뿐이었어. 소희에게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단다. 9년 전 그 끔찍한 밤 관군이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질렀을 때 생긴 흉터였지. 왼쪽 손등에서 시작된 흉측한 화상 자국은 팔뚝 안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어.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몰락한 가문과 덧씌워진 주홍글씨처럼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단다. 그래서 소희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늘 왼쪽 소매자락을 깊이 내려 손을 가렸지. 사람들은 그녀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멀리했지만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흉터를 본다면 다들 즐겁하며 도망쳤을 게야. 차가운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틈이 벌어진 문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어. 눅눅한 집단이 타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소희는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단다. 그날은 사흘 만에 눈발이 그친 날이었어. 소희는 겨울 동안 깊은 산속에서 캐어 말려둔 약초 몇 줌을 낡은 보자기에 쌌지.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거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한시진 2시간을 꼬박 걸어 겨우 마을 장터 어귀에 닿을 수 있었어. 장터는 오랜만에 햇살에 활기를 띠는 듯했지만 사람들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단다. 아니나 다를까 장터 한가운데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가 보낸 아전들이 세금을 거둔다며 좌판을 걷어차고 있었지. 이놈들아, 나라에 바칠 곡식이 모자란다. 당장 2배로 내지 못할까. 아전의 호통에 늙은 상인은 울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발길질 뿐이었어.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재빨리 지나쳐 구석진 약초전에 다가갔지. 약초전 영감은 소희의 약초를 보더니 혀를 쯧쯧 찼어. 이런 난리통의 약초가 다 무엇냐. 쌀 한 줌도 주기 아깝다만. 그는 거친 손으로 약초를 뒤적이더니 쌀이 아닌 잡곡 한 줌을 툭 던져주었지. 소희가 말없이 잡곡을 받아 낡은 복주머니에 담으려 할 때였어. 그 복주머니 한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때는 영화로웠던 가문의 매화 문장을 그만 약초전 영감이 보고만 깨야. 그의 눈이 순식간에 경멸로 가득 찼어. 이 천한 것이 내년이 바로 그 역적서 아무개의 딸년이로구나. 영감의 목소리는 장터가 떠나가라 컸단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로 향했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었어. 저런 역적의 자식은 당장 관아에 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약초전 영감은 보란듯이 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었어. 썩 꺼지지 못할까. 내년 같은 부정탄 것에게는 잡곡 한 톨도 줄 수 없다. 그는 소희가 들고 있던 복주머니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애써 모은 약초와 얼마 안 되는 잡곡이 더러운 눈밭 위로 흩어졌지.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단다.
그저 굳은 눈빛으로 흩어진 곡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렸어. 소희는 차마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텅 빈 복주머니만 쥔 채 장터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단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그녀의 얇은 치마폭을 파고들었어. 그녀는 빈손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었단다. 초가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꽁꽁언 손을 녹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아랫목에 주저앉았어. 그날 밤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어.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 했지. 눈보라는 창호지를 찢을 듯이 몰아쳤고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통째로 뽑혀 나갈 듯 덜컹거렸단다. 소희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시장에서의 모욕감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지. 바로 그때였어.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 게야. 소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 깊은 밤, 이 눈보라 속에 짐승이라도 나타난 걸까? 그녀는 숨을 죽였어. 하지만 이내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단다. 바람 소리 틈으로 하는 고통을 억누르는 소리였지. 소희는 망설였어. 문을 여는 순간 이 추위가 혹은 밖의 위협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지. 하지만 차마 그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단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빗장을 밀었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대한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 등불이 푸드덕거리며 꺼지기 직전이었지. 그리고 그 문지방 바로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어. 좋은 비단옷을 입었지만 눈과 피로 온통 더럽혀져 있었지.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어깨에는 깊숙이 밝힌 화살대 하나가 부러진 채 남아 있었단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불길한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야. 소희는 의술을 익힌 어미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직감했지. 저것은 맹독이었어. 소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어. 이대로 두면 사내는 물론이고 자신마저 얼어 죽을 판이었지. 그녀는 여윈 팔로 거구의 사내를 끌어안았어. 죽을 힘을 다해 사내를 방 안으로 끌어들인 소희는 거칠게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단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신 우는 듯한 바람 소리가 멈추지 않았지. 그녀는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돋우고 나서야 사내의 상처를 제대로 살필 수 있었어. 상처는 깊었고 화살촉에는 짐승의 쓸개즙과 독초를 섞어 만든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지. 귀독 궤독. 소희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어. 이것은 단순한 사냥꾼의 독이 아니었어. 궁에서나 쓰이는 혹은 그에 준하는 세력이 사용하는 무서운 독이었단다. 어릴 적 의술의 조예가 깊었던 어머니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이라며 알려주셨던 바로 그 독이었지. 사내의 숨결은 미약했고 입술은 이미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 망설일 시간이 없었단다. 소희는 즉시 방구석의 괴짝으로 향했어. 그곳에는 그녀가 산에서 캐어 말려둔 약초들이 가득했지. 그녀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해독에 필요한 약초들을 골라냈어.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꽁꽁 언물을 깨어 숯불 위에 올렸지. 문제는 독을 빼내는 것이었어.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야 했지만 그러기엔 독이 너무 깊이 퍼져 있었어. 소희는 칼을 불에 달군 뒤 사내의 옷을 찢었어. 그리고는 망설였단다. 독을 짜내고 약초를 붙이려면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지. 꽁꽁언 오른손으로는 어림도 없었어. 그녀는 늘 감추기만 했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 등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왼손은 흉측했어. 붉고 울퉁불퉁하게 얽힌 화상 자국이 손등을 뒤덮고 팔뚝까지 이어져 있었지. 그 손으로 그녀는 거침없이 상처를 헤집고 검은 피를 짜내기 시작했어. 뜨거운 고통에 사내가 크윽하는 신음을 터뜨리며 잠시 눈을 떴단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등불을 등지고 앉은 여인의 흐트러진 머리채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끔찍한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어. 그는 그것이 저승사자의 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끓인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처덕처덕 붙였어. 그렇게 꼬박 사흘이 흘렀단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작은 초가집에 완전히 고립되었지. 방 안에는 씁쓸한 약초 다리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어. 소희는 잠도 자지 않고 사내의 곁을 지켰어. 주기적으로 약초를 갈아붙이고 없는 살림에 겨우 모아둔 쌀로 묽은 미음을 쑤어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사내가 드디어 제대로 정신을 차렸단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극심한 고통에 신음했어. 움직이지 마시오. 독은 겨우 빼냈으나 상처가 깊어. 차분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지. 소희가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어.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었지. 흐릿하게 보았던 그 흉측한 손. 그는 소희의 왼쪽 소매가 여전히 손등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어. 이곳은 어디고 넌? 소희는 그저 묵묵히 물그릇을 내밀었지. 지나가던 분이 쓰러져 계셨소. 여긴 산속 외딴 집이요. 사내는 그녀의 손에서 물그릇을 받아들였지만 마시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지. 소희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약초를 빻기 시작했어.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사내는 자신을 이씨 성을 가진 길 잃은 나그네라고만 밝혔지. 소희는 굳이 묻지 않았어. 그저 때가 되면 묽은 죽과 약을 내어줄 뿐이었어. 사내는 헌 H이라는 이름 대신 그냥 나그네라고 불렸지. 헌은 며칠 동안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어. 그가 본 것은 기묘한 부조화였단다. 집은 가난하다 못해 처참했고 여인의 행색도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 하지만 그녀의 몸가짐은 단정했고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의원보다 더 능숙했어. 무엇보다 그녀는 그 흉측한 상처를 가진 손을 의식하면서도 탕약을 다룰 때만큼은 거침없이 사용했지. 그는 그녀가 흉터를 가리려는 모습과 생명을 다루기 위해 흉터를 드러내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보았어. 이상하게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역겨움보다는 그녀의 그 침착한 눈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단다. 바깥의 눈보라는 그들의 유일한 방패막이었어. 엿새째 되던 날 눈발이 조금 잦아드나 싶더니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 이 안에 사람 있느냐?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 그가 재빨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의 고통에 주저앉고 말았지. 소희는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어. 누워 계시오.
그리고는 태연히 문으로 걸어갔지. 문이 열리자마자 3명의 포졸이 흉기를 든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 그들은 눈으로 더러워진 군화발로 방을 거침없이 짓밟았지. 내년이로구나 산속에 숨어 사는 역적의 딸년이 포졸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소희를 거칠게 밀쳤어. 그리고는 방구석에 반쯤 누워있는 훤을 발견했지. 내 놈은 또 뭐냐? 혹시 한양에서 도망친 그놈이? 아닙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울렸어. 그저 길을 잃고 쓰러진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하시지요. 훤은 놀랐어.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 포졸 두목이 훤에게 다가가려 하자 훤이 품속에 단도를 쥐려 했어. 그 순간 소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훤을 가로막았단다. 날이 포졸 두목이 비웃었어. 괘씸한 것. 감히 관아의 앞을 막아. 내년이 숨겨주고 있는 개로구나. 그가 칼자루에 손을 댔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 훤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릴 준비를 했어. 하지만 소희는 그 칼을 보지도 않고 포졸 두목의 군화 끝을 바라보았단다. 나리들께서는 동쪽 고갯길에서 오셨습니까? 뜬금없는 물음에 포졸 두목이 멈칫했어. 뭐라는 게냐 소희가 차분히 말했지. 나리들 군화에 묻은 진흙은 동쪽 고갯마루에서만 나는 붉은 황토입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 나리들께서 찾으시는 도망자는 어제 해질녘 서쪽 나루터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포졸들의 눈이 커졌어. 네. 내년이 그것을 어찌 아느냐. 서쪽 길은 검은 흙뿐이지요. 이리 추운 날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달음에 달려올 말은 없습니다. 아마 길을 잘못 드신 듯합니다. 소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 포졸 두목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 그들은 분명 도망자를 쫓다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었거든. 그때 소희의 시선이 포졸 두목의 얼굴로 향했어. 그리고 나리 그녀는 선반에서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내들었지. 요 며칠 속이 메스꺼리고 손발이 저리지 않으셨습니까? 안색이 몹시 창백하십니다. 아마 이 근처 오염된 샘물을 마신 탓일 겁니다. 그녀는 약봉지를 내밀었어. 이것을 다려 드시면 곧 나아지실 겁니다. 포졸 두목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어. 실제로 그는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방금 칼을 쥐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 그는 이 외딴 산골의 역적의 딸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에 소름이 돋았단다.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마주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지. 시끄럽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주마. 허나 수상한 짓을 하다 걸리면 내년의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포졸 두목은 약봉지를 거칠게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허둥지둥 부하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가자, 서쪽으로 다시 가본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사라졌단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 훤은 숨을 죽인 채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그 여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멸과 의심으로 바라보던 그 여인이었어.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훤히 평생 궁궐에서 보아온 그 어떤 담대한 신하보다도 더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이었단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 밖에서는 포졸들의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눈밭을 헤치며 멀어지고 있었지.
허는 미동도 없이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여인의 여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흉터를 감춘 이름 모를 산골 처녀였지. 하지만 방금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빛나는 기지는 그가 궁에서 본 그 어떤 노련한 대신의 것보다도 날카로웠단다. 그는 상처의 고통을 애써 억누르며 끙소리와 함께 몸을 바로 세웠어. 더 이상 짐승처럼 웅크린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었지. 낭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서려 있었어. 그대는 다시금 내 목숨을 구했소. 소희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어.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고요했단다. 허는 그녀의 그 고요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 이것은 믿음의 약조였지. 나는 낭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 몸가짐에서는 숨길 수 없는 왕족의 기품이 흘러나왔어. 나는 이 나라의 세자시즈 이헌 리 객이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 소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을 뿐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단다. 그것이 헌을 더욱 놀라게 했지. 그녀는 그저 천천히 조용히 바닥으로 몸을 낮추어 깊이 엎드렸어. 저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감히 옥체를 일어나시오. 헌이 그녀를 제지했어. 지금은 군신준찬의 예를 따질 때가 아니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게요.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지.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단다. 왕께서 위독하신 틈을 타 병조판서가 역모를 일으켰다는 것. 남쪽의 충신이자 숙부인 안평대군에게 향하던 중 병조판서가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고을의 사또는 병조판서에게 줄을 대어 자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방금 전의 포졸들은 맛보기에 불과하오. 곧 진짜 자객들이 냄새를 맡고 들이닥칠 게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어. 그녀의 두뇌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단다. 역모, 9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풍비박산냈던 바로 그 단어였지.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진짜 역모에 맞서고 있는 나라의 근본이 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저하, 이 숲을 빠져나가실 방도는 있으십니까? 헌은 고개를 저었어. 길목은 이미 막혔을 것이요. 내 몸도 아직 온전치 못하고 소희는 좁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 낡은 집 꺼져가는 화로. 그렇다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승부를 이 누추한 초가에서 마리오 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 저하, 소희가 헌을 바라보았지. 아까 그 고을 사또라는 자. 어떤 자입니까? 헌은 잠시 생각했어. 내가 듣기로는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자라고 했어. 의리도 명분도 없이 오직 제 뱃속을 채울 재물만 탐하는 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단다. 탐욕.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헌이 허리춤에 찬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리켰어. 헌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감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옥새요. 세자의 인장이 담겨 있지. 그것을 이용해야겠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 사또는 저하를 잡아 병조판서에게 넘기는 것보다 그 옥새를 빼돌려 자신이 갖는 것을 더 탐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탐욕을 미끼로 쓸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헌은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북과 먹을 찾았지만 이 집에는 종이 한 장 없었지. 소희는 대신 자신의 낡은 치마 안감을 뜯어냈단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다시 열렸지만 분위기는 흉흉했어. 관군들이 여기저기 깔려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었지. 소희는 어제보다 더 남루한 모습으로 장터에 나타났어. 그녀는 곧장 이웃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리고 또 그만큼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한 과일전 아주머니에게로 향했단다. 소희는 아주머니 앞에서 일부러 약초 다발을 와르르 쏟았어. 아이고 칠칠치 못하기는. 그녀가 허둥지둥 약초를 줍는 척 하다가 실수로 왼쪽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지. 흉측한 화상 자국이 아침 햇살 아래 낱낱이 드러났어. 세상에 소희야 그 팔이. 그게 다 뭐냐? 아주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어.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과 감시하던 포졸의 귀가 쫑긋했단다. 소희는 그제야 화들짝 놀란 듯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 그리고는 서러움이 북받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지. 아주머니, 저 좀 보세요. 이 꼴이. 그녀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어. 아니 대체 누가 그랬어? 어서 말해봐. 아주머니가 그녀를 부추겼지. 소희는 본물 터진 듯 고백하기 시작했어. 그 나그네 놈 때문이에요. 며칠 전 눈보라 속에 쓰러진 걸 겨우 구해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글쎄, 내가 먹을 것도 나눠주며 돌봐줬는데 오늘 새벽에 그만 제가 가진 마지막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요. 그녀는 분한 듯 소리쳤어. 뭘 훔쳐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아 빠진 벼루 칸이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소희는 보란 듯이 찢어진 치마, 안감을 증거처럼 내보였어. 제가 그걸 막다가 일이 되었어요. 그놈이 제 팔을 뿌리치고 그리고는 서쪽 고갯길로 도망쳤어요. 소희는 일부러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지. 흉터빈 소일과 폭행 그리고 도난.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어. 물론 이 모든 것은 소희의 치밀한 연극이었지. 포졸로 위장한 사또의 첩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관하로 달려갔어. 도망자, 폭행, 서쪽, 그리고 벼루. 사또는 처음엔 벼루라는 말에 실망했지만 이내 눈을 번뜩였단다. 역적의 딸, 아버지가 물려주신 숨겨둔 것, 필시 벼루를 위장한 귀한 물건, 어쩌면 옥새일지도 모른다는 탐욕이 그의 머리를 채웠지. 같은 시각 초가집 뒤편의 작은 언덕. 허는 소희가 알려준 대로 해가 질 무렵을 기다리고 있었어. 소희는 그에게 푸른 빛이 도는 희귀한 약초 한 묶음을 주었단다. 이 약초는 해질녘에 태우면 산 그림자에 섞여 푸른 연기를 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저녁 안개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9년 전 소희의 아버지를 따르던 충신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신호였어.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덕망 높은 해명 스님이 이 근처 산사에 은거 중이라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지. 허는 불을 붙였어. 가느다란 푸른 연기가 마치 생명줄처럼 어스름 속으로 스며들었단다. 아주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 낡은 암자에서 한 노승이 명상에 잠겨 있었어. 그는 문득 눈을 떴지.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잊고 지냈던 그 푸른 연기를 보았어. 9년 만에 보는 충의의 신호였지. 노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뒤편에 거대한 종을 울렸어. 둥, 둥, 산사에 숨어있던 흩어졌던 왕의 군사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단다. 초가집에 돌아온 소희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어. 방 안에는 두 사람뿐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훤히 고개를 끄덕였지. 신호도 보냈소. 밖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어. 이번에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무서운 고요함이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단다. 이제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또와 잔혹한 자객들, 둘 중 누가 먼저 이 덫에 걸려들지를 기다릴 뿐이었어.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 덫은 놓였고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 헌과 소희는 화로에 남은 불씨를 쬐며 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어.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들이 던진 미끼를 누가 먼저 무느냐에 달려 있었단다. 한편 관아에서는 사또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역적의 딸, 아버지가 물려주신 벼루, 서쪽 고갯길로 도망. 처음에는 그저 그런 좀도둑 이야기로 넘기려 했어. 하지만 벼루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단다. 사대부가 그것도 영모로 몰린 자가 목숨처럼 지킨 벼루라. 아니다.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어. 필시 벼루를 위장한 무언가일 게야. 어쩌면 옥새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미치자 그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 병조 판서에게 세자를 넘기는 공도 크지만 만약 옥새를 손에 넣는다면 그는 새로운 왕을 상대로 더 큰 흥정을 할 수 있을 터였어. 그는 병조 판서가 보낸 자객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는 날이 채밟기도 전 자신의 수하 중 가장 믿을 만한 포졸 대여섯 명을 이끌고 비밀리에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들의 목적은 체포가 아니라 강탈이었지. 그 계집과 사내를 묶어라. 그리고 놈이 훔쳤다는 벼루를 찾아내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고요한 새벽 소리에 초가집 문이 거칠게 부서져라 열렸어. 네, 2년 감히 도망자를 숨기고 관할을 능멸해 사또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못하. 그는 매서운 눈으로 방안을 훑었지. 헌과 소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방구석에 겁에 질린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단다. 사또 날이 어찌. 시끄럽다. 그 도둑놈이 훔쳐 달아났다는 물건이 어디 있느냐. 내년이 빼돌린 것을 내 모를 줄 알고 사또가 소희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 그 순간 훤히 기침을 콜록이며 앞으로 나섰지. 날이 제가 그자에게서 다시 빼앗아 숨겨두었습니다. 저기 선반 위 괴짝에 모든 시선이 훤히 가리킨 낡은 괴짝으로 향했어. 사또는 포조를 밀치고 직접 괴짝을 열었지. 그 안에는 과연 낡은 천에 쌓인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어. 그가 조심스레 천을 풀자 용의 문양이 새겨진 결코 평범한 벼루가 아닌 차가운 옥의 감촉이 느껴졌단다. 옥새였어. 사또의 얼굴이 환희로 일그러졌지. 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 사또가 옥새를 높이 치켜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찰나 사또 밖입니다. 포졸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지붕을 뚫고 검은 복면을 한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어. 병조 판서가 보낸 자객들이었지. 그들은 옥새를 들고 있는 사또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칼을 겨눴어. 내 놈이 감히 그것을 내려놓아라. 사또는 혼비백산했어. 이게 무슨. 하지만 혼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단다. 밖에서 우렁찬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 세자 저하를 구출하라. 역도들을 처단하라. 어젯밤 푸른 연기를 보고 달려온 해명 스님과 그가 이끄는 충의군이 횃불을 들고 산 전체를 포위하며 초가집으로 쇄도에 들어온 개야. 세 개의 세력이 그 좁은 초가집 앞마당에서 맞부딪혔어.
탐욕의 눈이 먼 사또의 포졸들 세자에 목숨을 노리는 잔혹한 자객들. 그리고 세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충의군.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사또는 옥새를 든 채 현행범으로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지. 그때 웅크리고 있던 나그네 훤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단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 눈빛은 만백성을 호령하는 왕의 위엄 그 자체였지. 훤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 내가 이 나라의 세자 이원이다. 저 옥새를 탐한 역적 사또와 병조 판서의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의 목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 충의군이 함성을 지르며 자객들에게 달려들었지. 치열한 전투 혼진가 벌어졌어. 훈련받은 자객들은 맹렬히 저항했지만 충의군은 명분과 충의로 뭉쳐 있었지. 헌 역시 충의군의 칼을 빼앗아 들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선두에서 적을 베었어. 소희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침착하게 부상당한 충의군을 끌어다 지혈하고 있었단다. 결국 수적으로 열세였던 자객들은 모두 쓰러졌고 사또는 옥새를 손에 쥔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어. 저하 오해이십니다. 소인이 이 옥새를 지키려 훤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지. 내 놈의 그 탐욕이 내 놈의 목을 조를 것이다. 네가 쥔 옥새가 바로 내 놈의 반역의 증거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압송하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저 멀리서 왕의 깃발을 든 전령이 말을 달려왔어. 그는 헌의 앞에 엎드려 외쳤지. 저와 한양의 영모는 진압되어 싸웁니다. 병조 판서는 옥에 갇혔으며 주상 전하께서는 옥체를 보전하셨나이다. 그제야 헌은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고 소희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단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자락마다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지.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었어. 영모가 진압된 후 쇠약해지신 왕께서 세자에게 양위하셨고 이헌은 새로운 왕이 되었단다. 왕이 된 헌은 가장 먼저 9년 전 영모의 누명을 썼던 충신서익 겸 바로 소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었어. 서씨 가문은 마침내 그 억울한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지. 소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녀는 여전히 그 산골 초가집에 머물렀지. 하지만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역적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를 은인이라 부르며 따랐단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수백의 군사와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어가 행렬이 마을 어귀에 멈춰 섰거든.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지. 골룡포를 입은 젊은 왕 이헌이 가마에서 내렸어. 그는 관아도 그 어떤 부잣집도 아닌 곧장 소희가 있는 산길로 향했단다. 하지만 초가집은 비어 있었어. 헌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을 공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 그곳에 소희가 있었어. 그녀는 더 이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소매를 내리지 않았어. 환한 봄볕 아래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약초를 가르치고 있었단다. 그녀의 얼굴에는 훤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 아이들이 왕을 보고 놀라 흩어지자 소희가 뒤를 돌아보았어. 그녀는 훤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낮추어 큰 절을 올리려 했지. 전하. 훤이 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 일어나시오, 소희 낭자.
그는 그녀를 낭자라 불렀지.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헌은 소희의 왼쪽 손을 부드럽게 잡아 올렸어. 소희가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 그 흉측한 흉터를 감추려 했단다. 하지만 헌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어.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그 울퉁불퉁한 상처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훤히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단다. 이 손이요.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렸지. 이 흉터진 손이 과인의 목숨을 구했소.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가진 지혜가 이 나라의 사직을 구했소. 그는 소희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어. 그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따뜻한 연민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 소희 낭자. 궁궐은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많은 곳이요. 과인의 곁에서 낭자의 그 따뜻함과 현명함으로 나의 나라를 함께 돌보아 주지 않겠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 나의 왕비가 되어 주시오.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쁨의 눈물이었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헌은 그녀의 흉터 진 손을 잡은 자신의 왕의 손에 힘을 주었어. 두 사람의 손은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넘어 비로소 하나가 되었지. 두 사람이 함께 마을길을 걸어 나갈 때 그들이 지나가는 흙길 위로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온 작은 봄꽃들이 수줍게 피어나고 있었단다. 아, 아이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흉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화려한 옷을 보고 고개를 숙인단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 그리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는 용기란다. 자, 이제 정말 늦었구나. 어서 자거라. 그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깊은 산골짜기 쓰러져가는 초가집 한 채가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겨울을 나고 있었지. 그곳에 서소희 슈젓이라는 아이가 홀로 살고 있었어. 본래는 한양의 이름난 사대부 가문의 귀한 여식이었으나 아버지가 끔찍한 역모의 누명을 쓰고 차명을 당한 뒤 그녀의 삶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졌단다. 9살 어린 나이에 관노로 끌려갈 운명이었으나 아버지를 따르던 늙은 종의 도움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 이 깊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지. 이제는 그 종마저 세상을 떠나고 소희는 망가진 집을 제 손으로 기워가며 홀로 연명하고 있었어. 그녀의 나이 어느덧 20을 헤아렸지만 그 얼굴에는 웃음기라곤 찾아볼 수 없었지. 그저 텅 빈 눈으로 매일 산에 올라 마른 땔감을 모으고 거친 손으로 방아를 찧어 한 줌의 곡식을 얻을 뿐이었어. 소희에게는 남에게 보이고 싶지 않은 깊은 상처가 있었단다. 9년 전 그 끔찍한 밤 관군이 들이닥쳐 집에 불을 질렀을 때 생긴 흉터였지. 왼쪽 손등에서 시작된 흉측한 화상 자국은 팔뚝 안쪽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어. 그 흉터는 마치 그녀의 몰락한 가문과 덧씌워진 주홍 글씨처럼 그녀를 올가매는 족쇄와도 같았단다. 그래서 소희는 한여름 무더위에도 늘 왼쪽 소매자락을 깊이 내려 손을 가렸지. 사람들은 그녀가 역적의 딸이라는 이유로 멀리했지만 설령 그렇지 않았더라도 그 흉터를 본다면 다들 질겁하며 도망쳤을 게야. 차가운 방바닥은 얼음장 같았고 틈이 벌어진 문으로는 황소바람이 들이닥쳐 등불을 위태롭게 흔들었어. 눅눅한 집단이 타는 매캐한 연기 속에서 소희는 그저 숨을 쉬고 있을 뿐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단다. 그날은 사흘 만에 눈발이 그친 날이었어.
소희는 겨울 동안 깊은 산속에서 캐어 말려둔 약초 몇 줌을 낡은 보자기에 쌌지. 쌀독이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거든. 발이 푹푹 빠지는 눈길을 헤치고 한시진 2시간을 꼬박 걸어 겨우 마을 장터 어귀에 닿을 수 있었어. 장터는 오랜만에 햇살에 활기를 띠는 듯 했지만 사람들 얼굴엔 수심이 가득했단다. 아니나 다를까 장터 한가운데서 고성이 오가고 있었어. 새로 부임한 고을 사또가 보낸 아전들이 세금을 거둔다며 좌판을 걷어차고 있었지. 이놈들아, 나라에 바칠 곡식이 모자란다. 당장 2배로 내지 못할까. 아전의 호통에 늙은 상인은 울며 애원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매서운 발길질 뿐이었어. 소희는 고개를 숙인 채 그 광경을 재빨리 지나쳐 구석진 약초전에 다가갔지. 약초전 영감은 소희의 약초를 보더니 혀를 쯧쯧 찼어. 이런 난리통에 약초가 다 무엇냐. 쌀 한 줌도 주기 아깝다만. 쯧. 그는 거친 손으로 약초를 뒤적이더니 쌀이 아닌 잡곡 한 줌을 툭 던져주었지. 소희가 말없이 잡곡을 받아 낡은 복주머니에 담으려 할 때였어. 그 복주머니 한쪽에 희미하게 남아있는 한때는 영화로웠던 가문의 매화 문장을 그만 약초전 영감이 보고만 깨야. 그의 눈이 순식간에 경멸로 가득 찼어. 이 천한 것이 내년이 바로 그 역적서 아무개의 딸년이로구나. 영감의 목소리는 장터가 떠나가라 컸단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소희에게로 향했지. 사람들은 수군거리며 뒷걸음질 쳤어. 세상에 아직도 살아있었어. 저런 역적의 자식은 당장 관아에 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약초전 영감은 보란듯이 바닥에 퇴하고 침을 뱉었어. 썩 꺼지지 못할까. 내년 같은 부정탄 것에게는 잡곡 한 톨도 줄 수 없다. 그는 소희가 들고 있던 복주머니를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 애써 모은 약초와 얼마 안 되는 잡곡이 더러운 눈밭 위로 흩어졌지. 소희는 입술을 깨물었어.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단다. 그저 굳은 눈빛으로 흩어진 곡식들을 바라볼 뿐이었지. 사람들의 비웃음과 손가락질 속에서 그녀의 어깨가 잘게 떨렸어. 소희는 차마 바닥에 떨어진 것들을 주워 담을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텅 빈 복주머니만 쥔 채 장터를 도망치듯 빠져나왔단다. 돌아오는 길에는 이미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지.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그녀의 얇은 치마폭을 파고들었어. 그녀는 빈손이었지만 그것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들의 그 경멸 어린 눈빛이었단다. 초가집에 돌아왔을 때 그녀는 꽁꽁언 손을 녹일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차가운 아랫목에 주저앉았어. 그날 밤 바람이 다시 거세지기 시작했어. 마치 산 전체가 울부짖는 듯했지. 눈보라는 창호지를 찢을 듯이 몰아쳤고 낡은 초가집은 금방이라도 통째로 뽑혀 나갈 듯 덜컹거렸단다. 소희는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었었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어. 시장에서의 모욕감과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가 뒤섞여 그녀의 정신을 갉아먹고 있었지. 바로 그때였어. 짐승의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소리 같기도 한 그 틈바구니 속에서 무언가 둔탁하게 쿵하고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온 게야. 소희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어. 이 깊은 밤, 이 눈보라 속에 짐승이라도 나타난 걸까? 그녀는 숨을 죽였어. 하지만 이내에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단다. 바람 소리 틈으로 하는 고통을 억누르는 소리였지. 소희는 망설였어. 문을 여는 순간 이 추위가 혹은 밖의 위협이 자신을 삼켜버릴 것만 같았지. 하지만 차마 그 소리를 외면할 수는 없었단다. 그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낡은 빗장을 밀었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거대한 눈보라가 소용돌이치며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 등불이 푸드덕거리며 꺼지기 직전이었지. 그리고 그 문지방 바로 앞에 한 사내가 쓰러져 있었어. 좋은 비단옷을 입었지만 눈과 피로 온통 더럽혀져 있었지. 그는 완전히 의식을 잃은 듯 보였고 어깨에는 깊숙이 밝힌 화살대 하나가 부러진 채 남아 있었단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가 붉은색이 아니라 불길한 검은 빛을 띠고 있었다는 거야. 소희는 의술을 익힌 어미에게서 배운 지식으로 직감했지. 저것은 맹독이었어. 소희는 순간 얼어붙었지만 뼛속을 파고드는 추위가 그녀를 현실로 되돌려 놓았어. 이대로 두면 사내는 물론이고 자신마저 얼어 죽을 판이었지. 그녀는 여윈 팔로 거구의 사내를 끌어안았어. 죽을 힘을 다해 사내를 방 안으로 끌어들인 소희는 거칠게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단다. 밖에서는 여전히 귀신 우는 듯한 바람 소리가 멈추지 않았지. 그녀는 꺼져가는 등불 심지를 돋우고 나서야 사내의 상처를 제대로 살필 수 있었어. 상처는 깊었고 화살촉에는 짐승의 쓸개즙과 독초를 섞어 만든 치명적인 독이 묻어 있었지. 귀독 궤독. 소희의 입에서 나직한 탄식이 흘러나왔어. 이것은 단순한 사냥꾼의 독이 아니었어. 궁에서나 쓰이는 혹은 그에 준하는 세력이 사용하는 무서운 독이었단다. 어릴 적 의술의 조예가 깊었던 어머니가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죽이는 독이라며 알려주셨던 바로 그 독이었지. 사내의 숨결은 미약했고 입술은 이미 검푸른 빛을 띠고 있었어. 망설일 시간이 없었단다. 소희는 즉시 방구석의 괴짝으로 향했어. 그곳에는 그녀가 산에서 캐어 말려둔 약초들이 가득했지. 그녀는 재빠른 손놀림으로 해독에 필요한 약초들을 골라냈어. 그리고는 부엌으로 달려가 꽁꽁 언물을 깨어 숯불 위에 올렸지. 문제는 독을 빼내는 것이었어. 상처를 째고 독을 빨아내야 했지만 그러기엔 독이 너무 깊이 퍼져 있었어. 소희는 칼을 불에 달군 뒤 사내의 옷을 찢었어. 그리고는 망설였단다. 독을 짜내고 약초를 붙이려면 섬세한 손길이 필요했지. 꽁꽁 언 오른손으로는 어림도 없었어. 그녀는 늘 감추기만 했던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어. 등불 아래 드러난 그녀의 왼손은 흉측했어. 붉고 울퉁불퉁하게 얽힌 화상 자국이 손등을 뒤덮고 팔뚝까지 이어져 있었지. 그 손으로 그녀는 거침없이 상처를 헤집고 검은 피를 짜내기 시작했어. 뜨거운 고통에 사내가 크윽하는 신음을 터뜨리며 잠시 눈을 떴단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그가 본 것은 등불을 등지고 앉은 여인의 흐트러진 머리채와 자신을 짓누르고 있는 끔찍한 흉터가 가득한 손이었어. 그는 그것이 저승사자의 손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지. 소희는 아랑곳하지 않고 끓인 약초를 으깨어 상처에 처덕처덕 붙였어. 그렇게 꼬박 사흘이 흘렀단다. 눈보라는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 작은 초가집에 완전히 고립되었지. 방 안에는 씁쓸한 약초 다리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뒤섞여 있었어. 소희는 잠도 자지 않고 사내의 곁을 지켰어. 주기적으로 약초를 갈아붙이고 없는 살림에 겨우 모아둔 쌀로 묽은 미음을 쑤어 조금씩 입에 흘려 넣었지.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사내가 드디어 제대로 정신을 차렸단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다 극심한 고통에 신음했어. 움직이지 마시오. 독은 겨우 빼냈으나 상처가 깊어. 차분한 목소리에 그가 고개를 돌렸지.
소희가 물그릇을 들고 서 있었어. 그는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훑어보았어. 그리고는 기억을 더듬었지. 흐릿하게 보았던 그 흉측한 손. 그는 소희의 왼쪽 소매가 여전히 손등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보았어. 누구냐? 그의 목소리는 거칠고 차가웠어. 이곳은 어디고 넌? 소희는 그저 묵묵히 물그릇을 내밀었지. 지나가던 분이 쓰러져 계셨소. 여긴 산속 외딴 집이요. 사내는 그녀의 손에서 물그릇을 받아들였지만 마시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그녀를 의심하고 있었지. 소희는 더 말하지 않고 돌아서서 다시 약초를 빻기 시작했어. 그렇게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단다. 사내는 자신을 이씨 성을 가진 길 잃은 나그네라고만 밝혔지. 소희는 굳이 묻지 않았어. 그저 때가 되면 묽은 죽과 약을 내어줄 뿐이었어. 사내는 헌 H이라는 이름 대신 그냥 나그네라고 불렸지. 헌은 며칠 동안 말없이 그녀를 관찰했어. 그가 본 것은 기묘한 부조화였단다. 집은 가난하다 못해 처참했고 여인의 행색도 남루하기 짝이 없었지. 하지만 그녀의 몸가짐은 단정했고 약초를 다루는 손길은 의원보다 더 능숙했어. 무엇보다 그녀는 그 흉측한 상처를 가진 손을 의식하면서도 탕약을 다룰 때만큼은 거침없이 사용했지. 그는 그녀가 흉터를 가리려는 모습과 생명을 다루기 위해 흉터를 드러내는 모습 사이의 간극을 보았어. 이상하게도 그 흉터를 볼 때마다 역겨움보다는 그녀의 그 침착한 눈빛이 더 강하게 느껴졌단다. 바깥의 눈보라는 그들의 유일한 방패막이었어. 엿새째 되던 날 눈발이 조금 잦아드나 싶더니 밖에서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문을 두드리는 거친 소리가 들려왔어. 이 안에 사람 있느냐? 문 열어라 관아에서 나왔다. 헌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어. 그가 재빨리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의 고통에 주저앉고 말았지. 소희는 그를 돌아보며 나지막이 말했어. 누워 계시오. 그리고는 태연히 문으로 걸어갔지. 문이 열리자마자 3명의 포졸이 흉기를 든 채 방 안으로 들이닥쳤어. 그들은 눈으로 더러워진 군화발로 방을 거침없이 짓밟았지. 내년이로구나 산속에 숨어 사는 역적의 딸년이 포졸 두목으로 보이는 자가 소희를 거칠게 밀쳤어. 그리고는 방구석에 반쯤 누워있는 헌을 발견했지. 내 놈은 또 뭐냐? 혹시 한양에서 도망친 그놈이? 아닙니다. 소희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하게 울렸어. 그저 길을 잃고 쓰러진 분입니다. 보시다시피 다리가 부러져 거동이 불편하시지요. 헌은 놀랐어. 그녀는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지. 포졸 두목이 헌에게 다가가려 하자 헌이 품속에 단도를 쥐려 했어. 그 순간 소희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서며 헌을 가로막았단다. 날이 포졸 두목이 비웃었어. 괘씸한 것, 감히 관아의 앞을 막아 내년이 숨겨주고 있는 개로구나. 그가 칼자루에 손을 댔어.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지. 헌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몸을 날릴 준비를 했어. 하지만 소희는 그 칼을 보지도 않고 포졸 두목의 군화 끝을 바라보았단다. 나리들께서는 동쪽 고갯길에서 오셨습니까? 뜬금없는 물음에 포졸 두목이 멈칫했어. 뭐라는 게냐 소희가 차분히 말했지. 나리들 군화에 묻은 진흙은 동쪽 고갯마루에서만 나는 붉은 황토입니다. 하지만 제가 듣기로 나리들께서 찾으시는 도망자는 어제 해질녘 서쪽 나루터에서 마지막으로 보였다고 들었습니다. 포졸들의 눈이 커졌어. 네. 내년이 그것을 얻지 않으냐. 서쪽 길은 검은 흙뿐이지요. 이리 추운 날에 동쪽에서 서쪽까지 한달음에 달려올 말은 없습니다.
아마 길을 잘못 드신 듯합니다. 소희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 포졸 두목은 순간 말문이 막혔지. 그들은 분명 도망자를 쫓다 길을 잃고 헤매다 이곳에 들이닥친 것이었거든. 그때 소희의 시선이 포졸 두목의 얼굴로 향했어. 그리고 나리 그녀는 선반에서 작은 약봉지 하나를 꺼내 들었지. 요 며칠 속이 메스꺼리고 손발이 저리지 않으셨습니까? 안색이 몹시 창백하십니다. 아마 이 근처 오염된 샘물을 마신 탓일 겁니다. 그녀는 약봉지를 내밀었어. 이것을 다려 드시면 곧 나아지실 겁니다. 포졸 두목은 저도 모르게 자신의 손을 내려다 보았어. 실제로 그는 며칠 전부터 속이 좋지 않았고 방금 칼을 쥐려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 그는 이 외딴 산골의 역적의 딸이라는 여인이 자신의 증상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에 소름이 돋았단다. 그녀의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눈동자를 마주하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 마치 귀신에게 홀린 것 같았지. 시끄럽다. 오늘은 이만 물러가주마. 허나 수상한 짓을 하다 걸리면 내년의 목숨도 없을 줄 알아라. 포졸 두목은 약봉지를 거칠게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허둥지둥 부하들을 데리고 밖으로 나갔어. 가자, 서쪽으로 다시 가본다. 그들은 마치 무언가에 쫓기듯 황급히 사라졌단다. 문이 닫히고 방 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어. 허는 숨을 죽인 채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그 여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경멸과 의심으로 바라보던 그 여인이었어. 하지만 방금 일어난 일은 훤히 평생 궁궐에서 보아온 그 어떤 담대한 신하보다도 더 침착하고 지혜로운 대응이었단다. 그는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조차 묻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방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감돌았어. 밖에서는 포졸들의 다급한 말발굽 소리가 눈밭을 헤치며 멀어지고 있었지. 허는 미동도 없이 자신을 가로막고 섰던 여인의 여인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어.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저 흉터를 감춘 이름 모를 산골 처녀였지. 하지만 방금 그녀가 보여준 침착함과 빛나는 기지는 그가 궁에서 본 그 어떤 노련한 대신의 것보다도 날카로웠단다. 그는 상처의 고통을 애써 억누르며 끙소리와 함께 몸을 바로 세웠어. 더 이상 짐승처럼 뭉클인 나그네의 모습이 아니었지. 낭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엄이 서려 있었어. 그대는 다시금 내 목숨을 구했소. 소희가 천천히 그를 돌아보았어. 그녀의 눈은 여전히 호수처럼 고요했단다. 허는 그녀의 그 고요한 눈을 똑바로 마주 보았어. 이것은 믿음의 약조였지. 나는 낭자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있소. 나는 길을 잃은 나그네가 아니오. 그는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 몸가짐에서는 숨길 수 없는 왕족의 기품이 흘러나왔어. 나는 이 나라의 세자시즈 이헌 리 객이요. 그 고백이 터져 나온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 소희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커졌을 뿐 그녀는 비명을 지르거나 호들갑을 떨지 않았단다. 그것이 헌을 더욱 놀라게 했지. 그녀는 그저 천천히 조용히 바닥으로 몸을 낮추어 깊이 엎드렸어. 저하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감히 옥체를 일어나시오. 헌이 그녀를 제지했어. 지금은 군신준찬의 예를 따질 때가 아니오. 그대가 아니었다면 나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었을게요. 그대는 내 생명의 은인이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지.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단다. 왕께서 위독하신 틈을 타 병조 판서가 역모를 일으켰다는 것.
남쪽의 충신이자 숙부인 안평대군에게 향하던 중 병조 판서가 보낸 자객들에게 습격을 당했다는 것. 그리고 이 고을의 사또는 병조 판서에게 줄을 대어 자신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까지. 방금 전의 포졸들은 맛보기에 불과하오. 곧 진짜 자객들이 냄새를 맡고 들이닥칠 게야. 이야기를 듣는 내내 소희는 그 어떤 두려움도 내비치지 않았어. 그녀의 두뇌는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단다. 영모, 9년 전 자신의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몰고 가문을 풍비박산냈던 바로 그 단어였지. 아버지는 억울하게 돌아가셨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진짜 영모에 맞서고 있는 나라의 근본이 있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저하, 이 숲을 빠져나가실 방도는 있으십니까? 허는 고개를 저었어. 길목은 이미 막혔을 것이요. 내 몸도 아직 온전치 못하고 소희는 좁은 방 안을 한 바퀴 둘러보았어. 낡은 집 꺼져가는 화로. 그렇다면 도망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승부를 이 누추한 초가에서 마리오 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어. 저하, 소희가 헌을 바라보았지. 아까 그 고을 사또라는 자. 어떤 자입니까? 헌은 잠시 생각했어. 내가 듣기로는 탐욕스럽기 짝이 없는 자라고 했소. 의리도 명분도 없이 오직 제 뱃속을 채울 재물만 탐하는 자라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소희의 입가에 아주 희미한 미소가 스쳤단다. 탐욕. 그렇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녀는 헌이 허리춤에 찬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리켰어. 헌은 본능적으로 주머니를 감쌌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나의 옥새요. 세자의 인장이 담겨 있지. 그것을 이용해야겠습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 사또는 저하를 잡아 병조 판서에게 넘기는 것보다 그 옥새를 빼돌려 자신이 갖는 것을 더 탐낼 것입니다. 우리는 그 탐욕을 미끼로 쓸 것입니다. 그녀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 헌은 그녀가 지시하는 대로 붓과 먹을 찾았지만 이 집에는 종이 한 장 없었지. 소희는 대신 자신의 낡은 치마 안감을 뜯어냈단다. 다음 날 아침 장터는 다시 열렸지만 분위기는 흉흉했어. 관군들이 여기저기 깔려 사람들을 닥달하고 있었지. 소희는 어제보다 더 남루한 모습으로 장터에 나타났어. 그녀는 곧장 이웃 중에 가장 마음이 여리고 또 그만큼 입이 가볍기로 소문난 한 과일전 아주머니에게로 향했단다. 소희는 아주머니 앞에서 일부러 약초 다발을 와르르 쏟았어. 아이고 칠칠치 못하기는. 그녀가 허둥지둥 약초를 줍는 척 하다가 실수로 왼쪽 소매를 팔꿈치까지 걷어 올렸지. 흉측한 화상 자국이 아침 햇살 아래 낱낱이 드러났어. 세상에 소희야 그 팔이. 그게 다 뭐냐? 아주머니가 경악하며 소리쳤어.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과 감시하던 포졸의 귀가 쫑긋했단다. 소희는 그제야 화들짝 놀란 듯 황급히 소매를 내렸어. 그리고는 서러움이 북받친 듯 그 자리에 주저앉아 어깨를 들썩이며 울기 시작했지. 아주머니, 저 좀 보세요. 이 꼴이. 그녀의 울음소리는 사람들의 동정심을 자극했어. 아니 대체 누가 그랬어? 어서 말해봐. 아주머니가 그녀를 부추겼지. 소희는 본물 터진 듯 고백하기 시작했어. 그 나그네 놈 때문이에요. 며칠 전 눈보라 속에 쓰러진 걸 겨우 구해놨더니 은혜도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글쎄, 내가 먹을 것도 나눠주며 돌봐줬는데 오늘 새벽에 그만 제가 가진 마지막 물건을 훔쳐 달아났어요. 그녀는 분한 듯 소리쳤어. 뭘 훔쳐가 아버지가 물려주신 낡아 빠진 벼루 칸이 하나뿐이었는데 그게 뭐라고?
소희는 보란 듯이 찢어진 치마, 안감을 증거처럼 내보였어. 제가 그걸 막다가 일이 되었어요. 그놈이 제 팔을 뿌리치고 그리고는 서쪽 고갯길로 도망쳤어요. 소희는 일부러 엉뚱한 방향을 가리켰지. 흉터빈 소일과 폭행, 그리고 도난. 이 자극적인 이야기는 순식간에 장터 전체로 퍼져나갔어. 물론 이 모든 것은 소희의 치밀한 연극이었지. 포졸로 위장한 사또의 첩자는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관하로 달려갔어. 도망자, 폭행, 서쪽, 그리고 벼루. 사또는 처음엔 벼루라는 말에 실망했지만 이내 눈을 번뜩였단다. 역적의 딸, 아버지가 물려주신 숨겨둔 것, 필시 벼루를 위장한 귀한 물건, 어쩌면 옥새일지도 모른다는 탐욕이 그의 머리를 채웠지. 같은 시각 초가집 뒤편의 작은 언덕. 허는 소희가 알려준 대로 해가 질 무렵을 기다리고 있었어. 소희는 그에게 푸른 빛이 도는 희귀한 약초 한 묶음을 주었단다. 이 약초는 해질녘에 태우면 산 그림자에 섞여 푸른 연기를 냅니다. 멀리서 보면 그저 저녁 안개처럼 보이지요. 하지만 아는 사람만 아는 신호입니다. 이것은 9년 전 소희의 아버지를 따르던 충신들이 비밀리에 사용하던 신호였어. 그리고 그들 중 한 명 덕망 높은 해명 스님이 이 근처 산사에 은거 중이라는 것을 소희는 알고 있었지. 허는 불을 붙였어. 가느다란 푸른 연기가 마치 생명줄처럼 어스름 속으로 스며들었단다. 아주 멀리 떨어진 산봉우리 낡은 암자에서 한 노승이 명상에 잠겨 있었어. 그는 문득 눈을 떴지. 골짜기에서 피어오르는 잊고 지냈던 그 푸른 연기를 보았어. 9년 만에 보는 충의의 신호였지. 노승은 즉시 자리에서 일어나 암자 뒤편에 거대한 종을 울렸어. 둥, 둥, 산사에 숨어있던 흩어졌던 왕의 군사들이 그 종소리를 듣고 무기를 챙기기 시작했단다. 초가집에 돌아온 소희는 문을 단단히 걸어 잠갔어. 방 안에는 두 사람뿐. 미끼는 던져졌습니다. 훤히 고개를 끄덕였지. 신호도 보냈소. 밖은 다시 칠흑 같은 어둠이 내렸어. 이번에는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았지.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에 그 무서운 고요함이 산 전체를 감싸고 있었단다. 이제 그들은 탐욕스러운 사또와 잔혹한 자객들, 둘 중 누가 먼저 이 덫에 걸려들지를 기다릴 뿐이었어. 방 안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어. 덫은 놓였고 이제 사냥감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는 시간이었지. 훤과 소희는 화로에 남은 불씨를 쬐며 밖의 기척에 귀를 기울였어. 그들의 운명은 이제 그들이 던진 미끼를 누가 먼저 무느냐에 달려 있었단다. 한편 관아에서는 사또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있었어. 장터에서 들은 소문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 역적의 딸, 아버지가 물려주신 벼루, 서쪽 고갯길로 도망. 처음에는 그저 그런 좀도둑 이야기로 넘기려 했어. 하지만 벼루라는 말이 자꾸만 마음에 걸렸단다. 사대부가 그것도 영모로 몰린 자가 목숨처럼 지킨 벼루라. 아니다. 사또의 눈이 탐욕으로 번득였어. 필시 벼루를 위장한 무언가일 게야. 어쩌면 옥새일지도 모른다. 그 생각에 미치자 그는 피가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지. 병조 판서에게 세자를 넘기는 공도 크지만 만약 옥새를 손에 넣는다면 그는 새로운 왕을 상대로 더 큰 흥정을 할 수 있을 터였어. 그는 병조 판서가 보낸 자객들보다 한 발 먼저 움직여야겠다고 결심했단다. 그는 날이 채밟기도 전 자신의 수하 중 가장 믿을 만한 포졸 대여섯 명을 이끌고 비밀리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들의 목적은 체포가 아니라 강탈이었지. 그 계집과 사내를 묶어라. 그리고 놈이 훔쳤다는 벼루를 찾아내어
나에게 가져오너라. 고요한 새벽 소리에 초가집 문이 거칠게 부서져라 열렸어. 네, 2년 감히 도망자를 숨기고 관할을 능멸해 사또가 직접 포졸들을 이끌고 못하. 그는 매서운 눈으로 방안을 훑었지. 헌과 소희는 이미 예상했다는 듯 방구석에 겁에 질린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단다. 사또 날이 어찌. 시끄럽다. 그 도둑놈이 훔쳐 달아났다는 물건이 어디 있느냐. 내년이 빼돌린 것을 내 모를 줄 알고 사또가 소희의 멱살을 잡으려 했어. 그 순간 훤히 기침을 콜록이며 앞으로 나섰지. 날이 제가 그자에게서 다시 빼앗아 숨겨두었습니다. 저기 선반 위 괴짝에 모든 시선이 훤히 가리킨 낡은 괴짝으로 향했어. 사또는 포조를 밀치고 직접 괴짝을 열었지. 그 안에는 과연 낡은 천에 쌓인 묵직한 무언가가 있었어. 그가 조심스레 천을 풀자 용의 문양이 새겨진 결코 평범한 벼루가 아닌 차가운 옥의 감촉이 느껴졌단다. 옥새였어. 사또의 얼굴이 환희로 일그러졌지. 하하하, 내 이럴 줄 알았지. 이것은 이제 내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 사또가 옥새를 높이 치켜들며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리던 바로 그 찰나 사또 바뀝니다. 포졸의 다급한 외침과 동시에 지붕을 뚫고 검은 복면을 한 사내들이 쏟아져 내렸어. 병조 판서가 보낸 자객들이었지. 그들은 옥새를 들고 있는 사또를 발견하고는 일제히 칼을 겨눴어. 내 놈이 감히 그것을 내려놓아라. 사또는 혼비백산했어. 이게 무슨. 하지만 혼란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단다. 밖에서 우렁찬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졌어. 세자 저하를 구출하라. 역도들을 처단하라. 어젯밤 푸른 연기를 보고 달려온 해명 스님과 그가 이끄는 충의군이 횃불을 들고 산 전체를 포위하며 초가집으로 쇄도에 들어온 개야. 세 개의 세력이 그 좁은 초가집 앞마당에서 맞부딪혔어. 탐욕의 눈이 먼 사또의 포졸들 세자에 목숨을 노리는 잔혹한 자객들. 그리고 세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온 충의군. 이 모든 혼돈의 한가운데 사또는 옥새를 든 채 현행범으로 꼼짝없이 갇힌 신세가 되었지. 그때 웅크리고 있던 나그네 훤히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 그는 더 이상 병약한 환자가 아니었단다. 비록 남루한 옷을 걸쳤으나 그 눈빛은 만백성을 호령하는 왕의 위엄 그 자체였지. 훤히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외쳤어. 내가 이 나라의 세자 이원이다. 저 옥새를 탐한 역적 사또와 병조 판서의 무리를 모조리 잡아들여라. 그의 목소리는 신호탄이 되었어. 충의군이 함성을 지르며 자객들에게 달려들었지. 치열한 전투 혼진가 벌어졌어. 훈련받은 자객들은 맹렬히 저항했지만 충의군은 명분과 충의로 뭉쳐 있었지. 헌 역시 충의군의 칼을 빼앗아 들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에도 불구하고 선두에서 적을 베었어. 소희는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침착하게 부상당한 충의군을 끌어다 지혈하고 있었단다. 결국 수적으로 열세였던 자객들은 모두 쓰러졌고 사또는 옥새를 손에 쥔 채 바닥에 납작 엎드려 목숨을 구걸했어. 저하 오해이십니다. 소인이 이 옥새를 지키려 훤히 차가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지. 내 놈의 그 탐욕이 내 놈의 목을 조를 것이다. 네가 쥔 옥새가 바로 내 놈의 반역의 증거다. 여봐라. 저놈을 당장 압송하라. 모든 것이 정리되었을 때 저 멀리서 왕의 깃발을 든 전령이 말을 달려왔어. 그는 헌의 앞에 엎드려 외쳤지. 저와 한양의 영문은 진압되어 싸웁니다. 병조 판서는 옥에 갇혔으며 주상 전하께서는 옥체를 보전하셨나이다. 그제야 헌은 손에 든 칼을 떨어뜨리고
소희를 바라보며 길게 숨을 내쉬었어. 길고 길었던 겨울밤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이었단다. 그의 겨울은 유난히 길었지만 봄은 어김없이 찾아왔어. 얼어붙었던 땅이 녹고 산자락마다 연두빛 새싹이 고개를 내밀었지. 한양에서는 큰 변화가 일었어. 영모가 진압된 후 쇠약해지신 왕께서 세자에게 양위하셨고 이헌은 새로운 왕이 되었단다. 왕이 된 헌은 가장 먼저 9년 전 영모의 누명을 썼던 충신서익 겸 바로 소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주었어. 서씨 가문은 마침내 그 억울한 오명을 씻고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지. 소희는 한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 그녀는 여전히 그 산골 초가집에 머물렀지. 하지만 더 이상 어둡고 외로운 곳이 아니었어. 마을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역적의 딸이라 부르지 않았어. 오히려 그녀를 은인이라 부르며 따랐단다. 그러던 어느 화창한 봄날 조용하던 산골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 수백의 군사와 화려한 깃발을 앞세운 어가 행렬이 마을 어귀에 멈춰 섰거든. 마을 사람들은 땅에 엎드려 감히 고개도 들지 못했지. 골룡포를 입은 젊은 왕 이헌이 가마에서 내렸어. 그는 관아도 그 어떤 부잣집도 아닌 곧장 소희가 있는 산길로 향했단다. 하지만 초가집은 비어 있었어. 헌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마을 공터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를 따라 발걸음을 옮겼지. 그곳에 소희가 있었어. 그녀는 더 이상 흉터를 가리기 위해 소매를 내리지 않았어. 환한 봄볕 아래 그녀는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약초를 가르치고 있었단다. 그녀의 얼굴에는 훤히 한 번도 본 적 없는 평화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어. 아이들이 왕을 보고 놀라 흩어지자 소희가 뒤를 돌아보았어. 그녀는 훤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몸을 낮추어 큰 절을 올리려 했지. 전하. 훤이 빠르게 다가가 그녀의 팔을 잡았어. 일어나시오, 소희 낭자. 그는 그녀를 낭자라 불렀지. 마을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훤은 소희의 왼쪽 손을 부드럽게 잡아 올렸어. 소희가 반사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 그 흉측한 흉터를 감추려 했단다. 하지만 훤은 그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어. 그리고는 모든 사람이 보란 듯이 그 울퉁불퉁한 상처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어. 훤히 나직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단다. 이 손이요. 그의 목소리는 마을 전체에 울렸지. 이 흉터진 손이 과인의 목숨을 구했소. 그리고 이 손의 주인이 가진 지혜가 이 나라의 사직을 구했소. 그는 소희의 눈을 깊이 바라보았어. 그 눈에는 더 이상 의심이나 경계가 아닌 따뜻한 연민과 깊은 존경심이 담겨 있었지. 소희 낭자. 궁궐은 화려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가 더 많은 곳이요. 과인의 곁에서 낭자의 그 따뜻함과 현명함으로 나의 나라를 함께 돌보아 주지 않겠소. 나와 함께 한양으로 가 나의 왕비가 되어 주시오. 소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 그저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지. 그것은 서러움의 눈물이 아닌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기쁨의 눈물이었단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훤은 그녀의 흉터 진 손을 잡은 자신의 왕의 손에 힘을 주었어. 두 사람의 손은 그렇게 수많은 시련과 아픔을 넘어 비로소 하나가 되었지. 두 사람이 함께 마을길을 걸어 나갈 때 그들이 지나가는 흙길 위로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나온 작은 봄꽃들이 수줍게 피어나고 있었단다. 아, 아이야.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지. 흉터를 보고 손가락질하고 화려한 옷을 보고 고개를 숙인단다. 하지만 진짜 가치 있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법이야.
그것은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굳건한 마음, 그리고 그 상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는 용기란다. 자, 이제 정말 늦었구나. 어서 자거라.